이것은 단순한 관세 조치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세계 질서의 심장부를 향해 발사되었다. 다널드 트럼프가 2026년 4월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 수출품 전반의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순간 이 발언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었다. 같은 시점 CNN은 미 정보기관을 인용해 중국이 이란의 방공 시스템 MAMPADS, 탄도미사일 부품, 그리고 과염수산 나트륨과 같은 로켓, 연료 화학물질까지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전쟁 인프라를 재건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더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이 조치는 단순한 무역 압박이 아니라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체계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단계적 봉쇄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란을 겨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베이징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하필 지금인가? 답은 명확하다. 중국이 더 이상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 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다. 베이징은 이 모든 위험을 알고도 이란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집착이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제 질서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파괴하는 모순된 행동을 반복해왔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수출 의존도가 GDP의 약 20%를 넘는 경제 구조에서 50%. 관세는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체제 붕괴 트리거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불투명한 유령회사와 제3국을 통해 무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무모함이다. 이렇게 무너진 협상의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2026년 4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미이란 고위급 협상은 단 21시간 만에 붕괴됐다.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300명 이상의 미국 대표단, 그리고 단 78명의 이란 대표단. 이 비대칭은 단순한 외교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게임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CNN과 로이터즈는 이 협상이 시작부터 타협 불가능한 조건 위에 세워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전면 폐기,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그리고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이란은 제재 해제와 핵 프로그램 유지라는 정반대 요구를 고수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충돌이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붕괴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이란이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베이징이었다. 중국의 지원이 있다는 확신이 이란의 협상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협상장 전체를 지배했다. 그러나 이 확신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 더 뉴요크 타임즈는 이 상황을 두고 중국의 그림자 지원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결국 충돌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즉, 외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외교 자체가 무력화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더 악화된다. 이란 대표단은 자국 정부 항공기가 파괴된 상태에서 민간 항공편으로 이동해야 했고, 이는 체제 내부의 붕괴 신호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 노선을 유지했다는 점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외부 의존 구조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이란은 스스로 결정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미 전략적 대리인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다. 베이징이 이란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소모품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6년 4월 기준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홍콩에 설립된 최소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군수물자를 우회 공급해왔다는 정황이 로이터즈와 퍼넨셜 타임즈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겉으로는 중립을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전쟁의 연료를 밀어넣는 이중성.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 전략의 핵심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조가 너무 쉽게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를 단순히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개했다. 이건 정보전이 아니라 공개 처형에 가깝다. 베이징의 계산은 분명했다. 이란을 통해 중동을 흔들고 그 사이 미국의 전략 자원을 분산시키며 동시에 호르무즈를 통해 안정적인 원유 흐름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통제 불가능성이다. 이란은 결코 완전히 조종 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때로는 후원자까지 끌어내리는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2026년 4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3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란은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중국이 공들여 유지하던 불안정한 균형은 단 몇 시간 만에 붕괴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 구조다. 시진핑 체제는 외부 확장을 통해 내부 위기를 덮으려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수출 둔화,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률 상승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외부 갈등은 일종의 정치적 마취제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외부 리스크를 내부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2026년 3월 중국 내 연료 가격이 약 11% 상승하면서 제조업 이익률이 급격히 압박받고 있다는 보고가 블룸버그를 통해 확인됐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체제 안정성의 문제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미국은 더 이상 이란을 문제 국가로 다루지 않는다. 이란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실제 표적은 베이징이다. 2026년 4월 중순 다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이란 지원 정황을 단순히 수집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협상 직전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이건 정보 유출이 아니라 설계된 압박이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미국이 이란 문제를 무역, 기술, 대만 이슈와 결합해 중국을 다층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적 프레임을 완성했다고 분석했다. 즉, 하나의 전선을 여러 전선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하다. 중국이 도망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동시에 선택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란을 지원하면 관세 폭탄, 지원을 멈추면 에너지 불안과 전략적 후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실이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은 2026년 4월 중국 이란을 연결하는 1대1로 핵심 물류 축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타격이 아니라 경제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다. 공급망을 끊어버리는 방식이다. 이 순간 이란은 더 이상 독립된 전장이 아니라 중국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다. 문제는 베이징의 대응이다. 시진핑 체제는 이 상황을 외교적 오해로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해상 운송망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국적 선박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건 무역 분쟁이 아니다. 사실상의 경제 봉쇄 시나리오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전략이 매우 계산적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최대 압박을 가하는 회색지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총은 쏘지 않지만 경제와 에너지를 동시에 조여온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다. 영향력을 확장하면 통제도 가능하다는 착각.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정반대다. 확장할수록 노출되고 개입할수록 약점이 드러난다. 이제 비용이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규모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체제 균열 수준이라는 점이다. 2026년 4월 기준 다널드 트럼프가 경고한 50% 관세는 중국 수출의 핵심 축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약 15% 내외,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달러 규모다. 여기에 50%가 얹힌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수백억 달러 이상의 충격이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이미 둔화된 중국 제조업에 치명적인 수요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건 타격이 아니라 절단이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에너지에서 시작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순간 중국은 그대로 멈춘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전체 수입의 약 4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 통로가 봉쇄되거나 불안정해질 경우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20에서 30%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이미 2026년 3월 중국 내 연료 가격이 약 11% 상승하며 제조업 이익률을 압박한 상황에서 추가 충격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공장은 돌아가도 남는 게 없는 구조. 이것이 바로 지금 베이징이 직면한 현실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물류와 금융까지 동시에 흔들린다. 미국이 중국의 대이란 지원을 공식화하는 순간 중국 선박과 해운 네트워크는 제재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된다. 일부 글로벌 보험사들이 이미 중동 항로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퍼넨셜 타임즈에 실렸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운송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신호다. 공급망이 끊기면 수출 경제는 숨을 쉴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무역, 에너지, 물류. 세 축이 한꺼번에 압박받는 구조. 시진핑 체제는 외부 확장을 통해 내부 위기를 덮으려 했지만 지금은 외부 리스크가 그대로 내부로 역류하고 있다. 수출이 막히고 에너지가 흔들리고 물류가 불안정해지는 이 3중 충격 속에서 중국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압박이 정점에 가까워지자 베이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6년 4월 10일 웽이가 전격적으로 평양으로 향했다. 공식 발표는 전략적 소통 강화였지만 실제 의미는 훨씬 노골적이다. 이것은 외교 방문이 아니라 위기 대응이다. 로이터즈와 야넵 누즈 에이전시는 이 방문을 두고 미이란 협상 붕괴 직후 이루어진 비정상적으로 긴급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시점 하나만 봐도 충분히 드러난다. 단 21시간 만에 협상이 무너진 직후 중국은 곧바로 북한으로 뛰어갔다. 이건 계획된 일정이 아니라 공포에 대한 반응이다. 핵심은 단순하다.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다. 킴 종 언 정권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군사 압박은 한반도에서 멈춘다. 그러나 이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자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점점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의 완전한 영향권에 있지 않다는 분석을 센터 포 스트러티직 언드 인터내셔널 스터디즈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의 붕괴 가능성이다. 여기서 베이징의 불안이 폭발한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순간 중국은 동북아에서 완전히 노출된다. 남쪽에는 미얀 동맹, 동쪽에는 일본, 그리고 북쪽의 완충지대마저 흔들리는 상황. 이건 포위다. 그래서 왕위는 평양으로 달려간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시진핑 체제는 여전히 이 상황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다르다. 동북아는 빠르게 재무장되고 있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고 한국 역시 군사 예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블록하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됐다. 개별 사건처럼 보였던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구조로 결합되기 시작한다. 2026년 4월 현재 동북아와 중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대립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한국의 안보 네트워크, 다른 한쪽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이어지는 느슨하지만 점점 결속되는 블록. NATO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결하려는 워싱턴의 시도는 더 이상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약 2%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전후 최대 군비 확장을 진행 중이고 한국 역시 2026년 기준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약 7% 이상 증액하며 빠르게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국방 정책이 아니다. 체계적인 블록 대응이다. 반면 중국은 외부 전선을 확장할수록 내부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 갇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이 소모된 상태이고 북한은 점점 독자 노선을 강화하며 완전한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블록은 결속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하다. 여기서 핵심은 비대칭 안정성이다. 미국 블록은 서로 다른 국가들이지만 공통된 이해관계와 제도적 연결망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 블록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행동하며 중국은 경제와 에너지를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이 세 축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카운슬 안 포런 릴레이션즈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중심 블록은 결속력이 아닌 상황적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취약한 연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계속 상승한다. 중동에서는 이란 카드가 흔들리고 동북아에서는 군비 경쟁이 가속화된다. 이 두 전선이 동시에 연결되는 순간 충돌의 규모는 완전히 달라진다. 더 이상 지역 분쟁이 아니다. 시스템 충돌이다. 그리고 이 충돌의 중심에 중국이 서 있다. 이제 통제라는 단어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베이징이 공들여 유지해온 균형은 단 몇 시간 만에 붕괴됐다. 2026년 4월 11일 밤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를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하루 만에 300명 이상 사망, 1100명 이상 부상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중국이 붙잡고 있던 이란 카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대로 드러낸 순간이었다. 로이터즈와 엘 저지러는 이를 휴전 직후 발생한 최악의 폭력 폭발로 규정했다. 즉 협상도 휴전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위치다. 베이징은 이란을 통해 긴장을 관리하려 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다. 이란은 즉각 전면 대응 태세를 선언했고 핵 프로그램 유지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 순간 중국이 계산했던 모든 시나리오는 무의미해졌다. 왜냐하면 이란은 더 이상 조정 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폭주하는 행위자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리 전략의 치명적 한계다. 통제할 수 없는 존재를 이용하는 순간 그 리스크는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더 냉혹한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돌이 격화될수록 중국은 더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개입할수록 더 많은 약점을 드러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더 뉴요크타임즈는 중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다. 전략적 무력화다. 그리고 이 무력화는 내부로 이어진다. 에너지 가격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공급망 리스크는 현실이 되었으며 외부 충돌은 언제든지 경제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상태다.
시진핑 체제는 여전히 상황을 관리 가능한 위기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 이것이 바로 시스템 붕괴의 전형적인 전조다. 이 시점에서 전장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곳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총과 미사일이 아닌 공포와 심리 그리고 정보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년 3월과 4월 사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예정됐던 공연이 연속적으로 취소됐다. 이유는 단 하나, 폭탄 위협 이메일이다. 단 2달 사이 최소 6건, 모두 동일한 패턴, 동일한 언어,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칭 발신자. 더 에퍽타임즈와 프리덤 하우스는 이를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초국가적 억압 가능성으로 분석했다.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경 밖에서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깊게 침투하는 전쟁. 시진핑 체제는 단순히 내부 통제를 넘어 외부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협력이나 설득이 아니라 공포를 통한 억압, 위협 검열 그리고 침묵 강요. 더 와싱턴 포스트는 최근 분석에서 중국의 해외 영향력 전략은 점점 더 공격적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전통적인 군사 충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동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동북아에서는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서방 사회 내부에서는 심리적 압박과 정보전이 확대된다. 이것은 각각의 사건이 아니다. 하나의 전략이다. 전장을 다층적으로 확장시키는 방식. 군사, 경제, 정보, 문화가 동시에 얽힌 구조.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균열이 드러난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반작용을 불러온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법안과 정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보고서는 관련 위협 사례가 100건 이상 축적됐다고 지적한다. 즉, 공포 전략이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균열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2026년 4월 베이징 도심은 하얀 솜털로 뒤덮였다.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다. 시민들은 숨이 막힌다는 표현을 반복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 중 부유물 밀도가 급격히 증가해 외출 자제 경고까지 내려졌다. 이 수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 환경의 붕괴를 의미한다. BBC 누즈와 차이너 DAIRI조차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과거 정책의 실패라는 점이다. 수십 년 전 사막화를 막기 위해 대량 식재된 포플러와 버드나무, 그중 대부분이 솜털을 대량으로 날리는 암나무였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수십 년 뒤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정책에 축적된 오류가 시민의 일상으로 폭발한 사례다. 시진핑 체제는 끊임없이 통제 가능하다는 환상을 반복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해결 비용은 수십억 위안에서 많게는 수백억 위안까지 추정되지만 지방 재정은 이미 부동산 붕괴와 채무 문제로 고갈된 상태다. 결국 선택은 하나다. 방치. 시민이 감당하는 구조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한다. 같은 달 후난성 홍양시 치둥현의 한 도로에 100m 이상 길이로 늘어선 흰색 장례등. 높이 2m 넘는 등 수십 개가 도로 난간을 따라 줄지어 설치됐다. 단 하루 만에 철거됐지만 누가 왜 설치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글로벌 타임즈는 조사 중이라는 짧은 발표만 남겼다. 그러나 시민 반응은 달랐다. 감시 카메라는 어디 있었나? 왜 항상 이런 사건만 발생하면 기록이 사라지나? 라는 의문이 폭발했다.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환경, 하나는 기괴한 사회 현상. 그러나 본질은 같다. 통제의 붕괴다. 시스템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공백은 공포와 불신으로 채워진다.